오늘 나갈 유동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 네, 자산 쪽에서도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1년 기준으로 나누는 규정이 있었죠. 이 부채도 똑같습니다. 부채도 자산과 동일하게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부채도 똑같이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유동부채고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를 보셔도 책 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2장 정도만 하면 유동부채는 끝나요. 그래서 앞쪽에 그 자산 쪽이 조금 길었던 거지, 부채랑 이제 나머지 자본 쪽은 내용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를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빚이잖아요, 빚. 그렇죠? 빚이라는 건 뭐예요? 갚아야,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줘야 될 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뭐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 줘야 될 돈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회계에서 부채가 생겼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부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 116페이지예요. 11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부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부채의 개념, 부채의 개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부담해야 할 경제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부채의 정의인데, 여러분들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빚을 지는 거예요? 과거의 빚을 졌기 때문에 현재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에 빌렸던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갚을 돈이 생겼다라는 게 빚이잖아요. 그죠? 그런 정의를 이렇게 어렵게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부담해야 할 경제적 의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나오고 실기 문제가 나온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런 정의 같은 것들은 이론 문제 대비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떤 게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고 어떤 게 실기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모두 다 이론 시험 대비고요.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분계밖에 없습니다. 분계. 저는 아마 분계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분계 말고는 거의 다 그냥 이론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론 문제 설명드릴 때도 제가 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유동부채가 오른쪽에 계정 과목 같이 생긴 게 많아요? 비유동부채가 많아요? 유동부채가 훨씬 많죠. 비유동부채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유동부채만 좀 써놓을게요.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장기성 매입채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시험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동부채를 먼저 쓴 이유가 유동부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동부채 쪽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비유동부채 항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서 이렇게 1번 사채, 2번 장기차입금,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4번 유동부채 계정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론 문제에서. 그러니까 비유동부채 저랑 내일 배울 거지만 비유동부채가 이렇게 3개가 있구나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이론 대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유동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뭐뭐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유동부채 쪽은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죠. 유동부채 보니까 뭐 정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유동과 비유동은 1년 기준으로 나누니까요. 유동부채 첫 번째 계정 과목 뭐라고 돼 있어요? 매입 채무라고 돼 있습니다. 매입 채무. 매입 채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매출 채권이랑 반대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 채권이랑 반대 계정 과목.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출 채권이 뭐였지 하면 바로 수업 끝나고 영상을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바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바로 보신 분들이 나중에 저랑 기출문제 풀 때 그나마 요런 얘기였지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시고 내가 몰라도 돼.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때 외워야지.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을 영상을 보고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푸시는 분들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 조금씩 제가 좀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막 3시간짜리 요거를 한 번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까봐 조금 구분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조금씩만 보고 계세요.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매출 채권 쪽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막 문제 보면서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떠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랑 매입 채무는 여러분들 그냥 부르는 계정이에요. 부르는 계정. 부르는 계정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분개를 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회계에서 부르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계정 과목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매출 채권의 반대 계정이 부채 계정이 매입 채무라고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반대 계정이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반대 계정 과목이 지급 어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앞쪽에서 제가 채권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급만 드렸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볼 거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꼭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바로 준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외상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외상거래를 많이 하겠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외상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할 때 계정 과목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똑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라고 불러요. 채무라는 건 지급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지급할 의무. 됐어요? 매출 채권의 정의는 뭐였어요? 매출 채권. 한 번만 써드리죠. 매출 채권은 정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받을 권리라고 쓰죠. 받을 권리. 그래서 받을 권리라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매출 채권은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에 발생하는 채무, 요거는 지급할 의무,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료 또 뭐예요? 제품 또 상품. 요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 제품,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하면서 받을 돈이 생기면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원재료 제품 상품을 뭔가 구입하면서 줘야 될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엄이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또는 외상매입금 지급엄이라고 했지만 외상이랑 어음이랑은 뭐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음 거래 때는 여러분들 누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은행이 등장해서 돈을 대신 받아주거나 대신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어음 파트 꼭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원재료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외상매입금. 근데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지급어이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둘 다 어차피 외상 거래인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회사랑 둘이 거래하냐, 은행이 대신 받아주냐, 요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분기 연습 한번 해보죠. 분기 연습.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문제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우선 뭘 구입했다고 여러분들? 원재료를 구입했잖아요.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가 생겨요, 나가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생기겠죠?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얼마 생겨요? 100만 원어치 사왔기 때문에 100만 원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원재료를 사왔으면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히 줘야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돈을 줄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오면 대변에 그냥 현금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보다는 외상으로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다고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지만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빚이 생기는 거니까 대변에 부채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0만 원 이렇게 증가하는 분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저희 대부분 시험이 무언가를 팔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거래의 판료소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의 증가는 대변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랑 조금씩 배우고 계신 거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잡아 드릴 거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한번 볼까요? 또 문제 한번 보죠. 두 번째 예제.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두 번째 예제 문제를 보여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이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통장 잔고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대변으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1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감소를 하고 차변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항상 말씀드렸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빚을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갚은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다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또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갚았는데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해요. 그거 자체가 이 회계에서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이렇게 부채라고 냅두지만 장부에다가 내가 그 부채를 갚았으면 어떻게 해요? 부채를 장부에서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차변으로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뜻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1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모든 개정 과목을 숙지하는 것보다 거래의 8요소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라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산 개정 과목이라고요. 그게 뭔가 생기면 다 차변에 쓰시는 거고 그게 뭔가 없어지면 무조건 대변이라고요. 되나요? 오늘부터 배울 부채랑 자본 쪽은요. 생기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게 없어져야 되면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라고요. 되나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됐어요? 회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내가 숙지를 덜 했다라고 하면 회계 기초 파트 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차변으로 부채를 없애라. 이렇게 차변으로 부채를 없어야 장부에서 딱 외상매입금 100만 원이 사라진다고요. 됐죠? 됐죠? 요게 일반적인 외상매입금 거래고요. 그 다음에 할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도 무슨 거래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요. 똑같다고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어음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또 예제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예제 문제.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최소한 어음이 생겨요, 없어져요? 어음은 이제 발행했다라는 거니까 발행했다는 게 어음을 만들어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어음을 뭔가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사왔대요? 원재료를 구입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선 원재료부터 증가를 시켜놔야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개정 과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얼마 생겨요? 또 100만 원 생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했던 이 문제랑 뭐만 달라요?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말은 똑같지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다음에 줄게. 두 번째 문제는 어음으로 줄게라고요. 그럴 때마다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계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항목이 1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문제겠어요? 지급어음 100만 원 원이 만기일이 도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라고 또 볼게요. 그러면 우선 보통예금이 또 증가되어 감소돼요? 또 감소되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얼마 감소돼요? 100만 원 또 감소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결국에 갚아야 될 부채 계정 과목인 지급어음을 갚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갚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갚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정을 없애시라고요. 없앨 때는 부채는 차변으로 없애자라고 기업들의 규칙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차변으로 지급어음, 부채 감소가 10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제가 요거를 실제 문제처럼 바꿔볼게요. 실제 문제는 지급업 100만 원이라고 언급을 안 하고요. 이렇게 나와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던 어음 100만 원이 만기일이 도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시험인 겁니다. 항상 책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이랑 조금 달라요. 실제 시험이랑.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걸 제가 방금 바꿔버렸죠. 지급어음 100만 원이라고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시험에서는. 요렇게 원재료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던 어음 100만 원. 요렇게 나오면 원재료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던 어음이면 지급어음 아닌가? 요렇게는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조금씩 이해만 하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나오는 문제 유형이랑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기가 끝나면 분기 연습을 조금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입 유동부채에 속해 있는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저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매입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회사가 무조건 원재료 제품 상품만 거래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뭐 컴퓨터를 사와서 나중에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가 여러분들 원재료 제품 상품만 거래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재료 제품 상품 말고 다른 것들을 거래할 때는 어떤 계정 과목인 부채가 써질까? 요거를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원재료 제품 상품 거래할 때만 외상매입금 지급업이라는 부채를 쓰지만 원재료 제품 상품 말고 다른 것들을 거래할 때는 어떤 부채가 생길까를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2번 계정 과목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계정 과목의 반대 계정은 저희가 앞쪽에서 배웠던 미수금이었어요. 미수금. 그래서 미지급금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인가요?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미수금은 뭐였겠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불렀겠죠. 만약에 뭐 컴퓨터를 100만 원에 팔고 외상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컴퓨터라고 했지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를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냥 미수금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컴퓨터를 판매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구입하고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 돈을.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요. 그래서 원재료 제품 상품을 제외할 때 외상은 항상 예 아니면 예로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래서 한번 어떠한 또 예제가 있는지 거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한번 보고 이따가 실제 문제 가지고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지만 한번 저랑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죠. 관리부에서 사용할 컴퓨터 5대를 구입하고 대금 1,000만 원을 이번 달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 뭘 구입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 뭘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봤을 때 제가 이 문장에서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는 말 언급한 거 있나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에서 했던 매입 채무라는 것과 매출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절대 안 쓰겠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이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됐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히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유형자산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이런 것들을 제가 유형자산 중에 어떤 자산으로 부른다라고 했어요? 보기를 말씀드리죠.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차량 운반구, 4번 기계장치, 5번 비품. 뭐예요? 맞춰야 됩니다. 컴퓨터 하실 테니까 비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에서 개정 과목을 안 알려주는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다가 건물을 구입하고라고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들기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 5대가 개정 과목이 뭐지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문제인 거예요. 전산회계 1급 시험 자체가 시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모든 시험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입했으니까 비품이겠구나. 이렇게는 빨리 떠올려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연습해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해만 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 5대를 구입한 거니까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먼저 판단이 들고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와 또는 미수금이라는 자산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겠구나. 됐어요? 왜요? 이번 달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외상이니까요. 외상일 때 쓰는 개정 과목들이 얘랑 얘라고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미수금이라는 받을 돈이 생길 것 같아요? 미지급금이라는 줘야 될 돈이 생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미지급금이라는 줘야 될 돈이 생기겠죠. 누가 봐도. 컴퓨터를 샀는데 받을 돈이 생긴다 이상하잖아요. 됐죠? 우선 저 뭐가 생겨요? 우선 컴퓨터가 생기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비품이라는 자산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얼마어치요? 1000만원치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컴퓨터 5대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외상거래가 자주 나온다고요.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000만원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다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쓰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반드시 얘를 살 때.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어요? 됐죠? 요렇게 예제를 첫 번째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또 갚았겠죠. 그렇죠? 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는. 됐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는 단어랑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조금 혼돈이 오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우리 회사의 원재료 제품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시험 자체가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고 단어를 안 나오면은 그냥 얘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 문제에서 원재료 제품 상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뭐는 못 나온다고요? 얘네들은 절대 못 나온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급하기로 했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쉬운 거부터 쓰라고 했잖아요. 쉬운 거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 증가될 것 같아요? 감소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렇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예요? 1,000만 원. 맞나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갚을 돈인 미지급금을 갚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으로 없애시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부채를 차변으로 이렇게 미지급금 부채 감소로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외상매입금 지급하고 있는 미지급금 외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의 차이가 있다고요. 또 공통점은 뭐예요? 항상 갚을 돈이 생기면 대변에서 부채가 증가되고 이 갚을 돈을 갚으면 항상 반대편으로 없애는 거라고요. 다 논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우선 기본적인 분계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정 과목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의 반대 개정은 앞쪽에서 배웠던 단기 대여금이에요. 제가 대여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여라는 의미가 뭐예요? 빌려준다라는 의미라 했잖아요. 빌려준다. 여러분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시면 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책방이 있었잖아요. 책 빌려주는 곳. 맞아요. 책 빌려주는 곳의 간판을 보면 책 뭐라고 돼 있어요? 책 대여라고 돼 있잖아요. 책 대여라고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책방은 책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대여는 오케이. 빌려준 것. 그러면 반대 계정인 차입은 뭐에게 했어요? 빌린 것인 거예요. 빌려준 것, 빌린 것.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금이 붙었다고요. 금이 붙었다라는 거는 뭐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는 거라고요. 돈. 됐나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줬는데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단기라는 말이 붙었다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단기라는 말이 붙었으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1년 안에 받을 돈이다. 맞나요, 여러분들? 1년 안에 받을 돈일 때 단기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거죠, 나중에. 나중에 받을 거니까 얘는 뭐예요? 나의 자산이라고요.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뭐 그거 내 돈 아닌가요? 그거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야, 너 돈 얼마 모았어? 근데 제가 현금을 100만 원 갖고 있어요. 나 100만 원 모았어, 엄마. 이러나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과 친구한테 빌려준 돈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이 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건 자산이라고. 자산. 내 거니까. 됐나요? 근데 차입금은요? 빌린 것이면 내가 돈은 갖고 있지만 그 돈이 내 건 건가요? 아니죠. 갚을 돈이니까 뭐예요? 부채라고요. 부채.
됐나요? 항상 자산인지 부채인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차입금은 빌린 거, 대여금은 빌려준 거. 됐나요? 의미를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한번 거래를 한번 보죠. 거래. 어떤 문제가 있나? 국민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을 현금 차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차입금 문제는. 제가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문제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돈을 빌렸다는 거니까 요런 계정 과목이 생기는구나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됐죠? 그러면 보죠. 누구한테 지금 빌렸다고요? 국민은행한테 몇 개월 뒤 상환 조건이요?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니까 앞에 단기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갚을 거다라고 하면 단기가 아니라 뭐예요? 장기 차입금 이렇게 간다고요. 제가 유동과 비유동도 1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랑 장기라는 것도 1년 기준으로 나온다고요. 1년 안에 갚을 거냐 1년 뒤에 갚을 거냐 됐죠? 그러면 지금 한번 이제 분기를 한번 해보죠. 분기를 우선은 현금 차입하였다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금 차입하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입하였다라는 말이 빌렸다는 거네 이렇게 떠올려야 한다고요. 됐나요? 현금 차입하였다. 차입했다라는 즉 빌렸구나.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금을 빌렸다는 거니까 현금이 생겨요? 없어져요? 당연히 생기겠죠. 현금을 빌렸는데 현금이 없어질 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현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얼마 생겨요? 100만 원. 됐나요? 현금 빌렸으니까 현금을 차입했어.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증가시켰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같은 걸 팔아서 현금을 증가시킨 건가요? 아니죠. 물건 판 거랑은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빌린 거라고요. 빌린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냥 단순히 빌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빌렸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또 빚이 생겨야 된다고. 빚. 부채요, 부채. 그렇죠? 대변에 무슨 부채예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항목이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됐나요? 됐죠? 이런 분기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이제 또 뭐 하겠어요? 이 빚을 또 갚았다라는 분기를 한번 보셔야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갚은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던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을 이자 5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분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 분기 보죠 이제. 우선 여러분들 저는 국민은행한테 차입하였더니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은행한테 빌렸던 단기 차입금이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은 원금만 주나요? 아니죠. 이자도 줘야죠. 은행은 이자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금융업들은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한 게 원금 100만 원과 뭐도 줬다고요? 이자 50만 원도 줬다고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국민은행한테 여러분들 돈을 얼마 준 거예요?
150만 원 줬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뭘로 지급해 줬다고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왜 현금이 생겼을 때는 차변이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어디예요? 대변이잖아요. 계속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얼마예요? 150만 원이겠죠. 150만 원 줬으니까. 맞나요? 아직 분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으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보셨을 때 저 원래 처음에 얼마 빌렸었어요? 100만 원 빌렸었죠. 그렇죠? 100만 원 빌렸는데 결국에 얼마 줬다고요? 은행한테? 150이요.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우리 회사는 얼마를 손해봤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얼마예요? 50만 원인 겁니다. 맞아요? 100만 원 빌렸는데 150만 원 줬으면 50만 원은 손해본 거잖아요. 항상 우리 회사가 뭔가 손해봤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제가 그 손해본 금액을 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비용. 맞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선 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빚, 부채를 갚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나요? 갚았으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반대편으로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150만 원 현금으로 줬으니까 단기 차입금도 150만 원 없애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저희가 처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잡았던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갑자기 150으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잡았던 금액만 없애시는 겁니다. 됐나요? 저희가 처음에 100만 원 잡았으니까 항상 100만 원만 없애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뭐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 본 것 같아요? 손해 본 것 같다고요? 손해 본 거겠죠. 왜요? 100만 원 받았는데 150을 줬으면 당연히 손해 본 걸 거 아니에요. 50만 원만큼. 됐나요? 됐죠? 그러면 항상 손해 보면 뭘로 처리하라고요? 비용이요. 비용. 손해 보면 비용, 이득 보면 수익. 됐죠? 그러면 이거 무슨 비용일까요? 이거 뭘로 준, 무슨 목적으로 준 거예요, 이거? 막 직원들을 위해서 준 건가요?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잖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준 거면 복리후생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비용 파트 할 때 배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이자로 준 거라고요. 그래서 차변에 뭐예요? 그냥 이자 비용인 거예요. 이자 비용, 비용 발생 50만 원. 요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시험 때는 뭐 요런 거보다는 밑에는 요런 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따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실기시험에 이거 많이 보여드렸었죠? 실기시험에 이렇게 1번 기초정보관리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 순서는 외우지 마세요. 2번 문제가 일반전표 입력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속해 있는 1번 문제니까 일반전표 입력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보시면 이쪽에 프로그램 이거 82회차입니다. 82회차. 네, 문제 보시면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요거는 실제 문제예요. 실제 문제. 제가 문제를 쓱 바꿔볼게요. 요렇게. 쓱 바꿔보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단기 차입한 운전자금이라는 단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요 돈을 그냥 뭔가 쓰기 위해서 뭔가 단기 차입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됐나요? 단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어떻게 됐대요? 만기가 도래했다.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건 뭐예요? 갚을 날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맞나요? 내가 빌렸던 2천만 원이 갚을 날짜가 되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당연히 돈을 줘야죠. 갚을 날짜가 됐다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도 줬대요? 또 이자 12만 원도 줬대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요 문제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항상 돈 준 거 먼저 쓰자고요. 뭘로 줬다고 이번에? 이자랑 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유동자산 맨 처음에 당좌자산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었어요? A회사, 우리 회사고 국민은행이라고 하고요. 얘한테 국민은행한테 돈 줘야 되거죠.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는 건 여러분들 은행을 시켜서 국민은행 이름으로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은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고요. 되냐? 그럼 은행한테 야 국민은행 이름으로 수표 2,012만 원짜리 끊어서 줘라. 이렇게 대리로 시키는 게 수표거래라고요. 당좌 수표. 우리 회사는 직접적으로 준 게 없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만 감소시키면 된다고요. 통장 금액은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나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시면 꼭 당좌자산 파트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예요? 2,012만 원 이렇게 감소하겠죠. 됐나요? 됐죠? 차변에 뭔가 쓸 겁니다. 그렇죠? 차변에 뭔가 쓸 거예요. 뭔가 쓸 건데 문제에서 단기 차입한 금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잘못하시는 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를 2,012만 원 잡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는 얼마 시켜야 돼요? 2천만 원만 시켜야 된다고. 2천만 원만. 왜요? 12만 원은 이자라고요. 이자.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 12만 원은 뭐예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항목이 얼마요? 12만 원. 요렇게 분계를 쓰시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랑 요렇게 실제 문제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를 따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만든 문제 요거 보시면서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실제 문제랑 요렇게 다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나중에 다 기출문제 풀어볼 겁니다. 장단컨대 1년치는 풀어드릴 겁니다. 1년치가 6개예요. 회차가. 엄청 많은 겁니다. 꼭 어떻게든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보죠. 단기차익은 끝났고 이제 배울 내용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 개정 과목.
네 번째 계정 과목 선수금. 선수금의 반대 계정 과목은 선급금이었습니다. 선급금. 항상 반대 계정 과목이라는 건 선수금은 부채, 반대 계정은 자산인 거예요. 위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도 계속 미지급금은 부채, 미수금은 자산. 단기차입금 부채, 단기대여금 자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습니다. 선수금, 선급금 반대 계정 과목이고요. 이 선수금이랑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을 제가 해볼게요.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재료를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죠? 원재료를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원재료를 지금 사왔나요? 원재료 지금 사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입하기로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분계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을 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만 줬어요, 여러분들? 10,000원만 준 거 보이시나요? 10,000원만. 그렇죠? 10,000원을 뭘로 지급해 줬다고요? 현금이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우선 항상 돈 받았는지 돈을 줬는지 먼저 쓰시는 게 가장 빨라요.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요? 10,000원이요. 여기서 이 문제를 보고 1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현금 10,0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지금 원재료를 지금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요 계약금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냐면 제가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취소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자동차를 계약했을 때 사기로 하고 자동차를 계약했을 때 계약금을 10만 원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받은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요것도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원재료를 실제로 내가 갖고 왔으면 원재료를 증가시키는 게 맞지만 원재료를 아직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재료와 관련된 계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다고요? 계약금을 받았다고요?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선급금 10,000원이라고요. 자산.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점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원래 앞에 했던 것도 조금씩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 원재료가 실제 공장에 입고되어 잔금 9만 원도 현금으로 원재료 10만 원어치가 시중에 잔금 9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원재료를 실제로 갖고 왔어요?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입고 됐다라는 게 갖고 왔다는 거 맞나요? 이러니까 이제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을 10만 원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제가 항상 원재료와 관련된 분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니까 원재료를 증가시킨 거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기로 계약만 한 거니까 원재료라는 계정에 대해서 분계를 쓰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때는 실제로 원재료를 공장에 갖고 왔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 항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생각에 원재료를 10만 원어치 사왔는데
10만 원 다 줄 거예요? 계약금 빼고 줄 거예요? 계약금 10,000원 빼고 줄 거죠. 계약금 10,000원을 빼고 준다라는 것 자체가 계약금도 똑같이 대변으로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선급금, 자산 감소, 10,000원. 왜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못 돌려받으니까 대변으로 없앤다고 항상.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분계 자체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금 빼고 줄 거니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됐나요? 나머지 잔금 9만 원은 뭘로 지급했다고요? 현금으로 지급.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요? 9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는 게 선급금과 관련된 회계치료였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선수금 한번 해볼까요? 선수금. 요거도 1-1이라고 쓸게요. 1-1. 됐죠? 얘는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해볼게요. 딱 봐도 여러분들 선급금이랑 문제가 좀 다르죠. 왜요? 선급금은 지급이라는 뜻이고요. 계약금을 지급했다. 선수금은요. 계약금을 먼저 받을 수 해서 계약금을 받았다. 수령했다라는 의미라고요. 되나요? 조금 차이 느끼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푸시려면 계약금이 문제에서 언급이 됐네. 그러면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일 텐데 이렇게 떠올리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보셨을 때 지금 뭘 매출하기로 계약했다고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만 한 거지 실제로 상품을 현재 판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가장 쉽게 뭐부터 쓰라 그랬어요? 돈을 받았는지 돈을 줬는지를 먼저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현금이 증가돼야겠죠?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항목이 얼마요? 10,000원만요. 10,000원만. 되셨나요?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계약금을 수령한 거니까 뭐라고요? 선수금이라는 부채 10,000원이요. 왜요? 선급금이 자산이면 선수금은 부채겠죠, 여러분들. 됐나요? 계약금을 받긴 받았지만 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아직은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확실히 내 돈이 아닙니다라는 그냥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1-2번 1-2 요때는 한번 해보죠. 또 실제로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하고 됐죠? 계약금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이제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요때는 상품을 실제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지금은 실제로 판 거 보여요?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했다는 게 판매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 회사는 돈을 벌 것 같아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손해 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물건을 팔았는데 손해 봤어. 이러는 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벌 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항상 수익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쓰거나 손해 보면 비용, 돈을 벌거나 이득 보면 수익이라고요. 됐나요? 대변에 뭔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무슨 계정이 튀어나와야겠죠. 그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라고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라고요. 됐나요? 얼마라고요? 10만 원이라고요. 10만 원. 10만 원만큼 수익이 생기겠죠. 되셨나요?
됐죠? 상품 매출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차변에 이제 또 뭐 없애야 돼요? 이제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으니까 선수금 없애야죠. 그렇죠? 선수금, 부채, 감소. 감소 얼마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 계약금 10,000원이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현금으로 뭐래요? 받아야죠. 물건을 팔고 계약금 10,000원만 받았었으니까 9만 원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얼마예요? 9만 원. 요런 분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자체에서 만약에 계약금을 언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선급금, 선수금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우선 먼저 떠올리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선급금. 되나요? 계약금을 수령했으면 뭐라고요? 선수금. 그렇게 떠올리시는 겁니다. 항상 분기에도 여러분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좀 빨리 쉽게 풀고 싶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수령했으면 선수금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됐죠? 네, 보시면 이쪽에 아까도 계속 일반 전표 문제였죠?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고 여기 6번 문제 요거를 볼 겁니다. 요거 제가 또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84회 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풀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도 한번 푸시고 보세요. 7월 11일자 광주로부터 원재료를 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뭐 했대요? 계약만 했다고요. 계약만. 원재료를 실제로 사온 건가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만든 문제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원재료를 분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뭐 했대요?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제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선급금. 요렇게 분기하시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또 보죠. 또 70만 원을 돈 뭘로 줬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아까도 문제 나왔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러면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을 감소시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 감소 얼마예요? 70만 원만요. 70만 원만. 700만 원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70만 원. 그리고 차반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라고요. 선수금이라고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자산 항목 얼마요? 70만 원.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요 분기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날짜가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차변에 선급금 바로 뜨죠? 금액은 70만 원이었고요. 대변에 뭐였어요? 뭘로 지급했었죠? 아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할 때는 당좌예금 통장 잔고를 감소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요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분기하실 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선급금도 거래처를 원래 입력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계약금을 지급한 건지.
네, 그런 것들은 아직은 기억하지 말자고요.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들을 제가 다 읊어드릴 겁니다. 그때 기억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분기 연습만 하자고요. 굳이 거래처까지 신경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거래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분기 연습만 같이 꾸준히 하자는 얘기입니다.